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모두 잡아내며 12번째 우승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왔던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양할머니에게 입금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한 전기차 캐스퍼 EV가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해외에서는 인스터로 불리게 될 캐스퍼 전기차의 첫 행선지는 독일과 네덜란드입니다. 사람보다 후각 능력이 최대 10만 배나 뛰어난 탐지견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모두 잡아내며 12번째 우승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우승 확률 90%를 선점했는데 무엇보다 불펜진의 활약과 타선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1차전은 불펜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틀 만에 재개된 한국 시리즈 1차전 6회 무사 1, 2루 위기에서 전상현이 삼성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기에 무조건 막으면은 저희가 타자들이 좋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고 있었고, 그리고 7회 말 상대 투수의 연속적인 폭투로 역전에 성공한 뒤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의 연속 안타로 4대1로 멀찍이 달아나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전상현과 곽도규,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기아 불펜진이 4이닝을 완벽하게 막은 반면 삼성 불펜진은 대거 5실점하면서 불펜 싸움에서 이긴 게 1차전을 잡은 중요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를 밀어붙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차전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2차전을 저희 선수들이 편하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전은 타선의 짜임새가 빛났습니다. 안타수는 삼성이 12개로 기아 10개보다 2개 더 많았지만 집중력에서 앞선 기아의 승리였습니다. 기아는 유래 최영우와 나성범, 김선빈 등의 집중 5안타로 5득점. 2회는 김도영이 자신의 포스트 시즌 첫 홈런으로 6대0으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의미 있는 홈런을 쳐가지고 조금 더 느낌이 더 짜릿했고, 그래서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현종 투수는 5.1이닝 동안 8안타를 맞았지만 2실점, 1자책점으로 막으며 국내 선수로는 한국 시리즈 최고령 선발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2차전 MVP로 선정됐습니다.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승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연승으로 우승 확률 90%를 선점한 기아는 내일 대구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치르는데 외인 투수 라우어를 선발로 내세워서 12번째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맑은 가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더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두 가지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이른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9도 안팎으로 한 자릿수대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올해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기한을 정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무안공항을 지나는 호남 고속철도가 내년에 완공되는 것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사가 2년 더 미뤄지게 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의 밀고 당기기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전남도가 만나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두고 합의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철도는 2025년 개통 예정으로 활주로 정비 등을 위해 공항을 그보다 1년 서둘러 이전해야 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말을 마감 기한, 즉 데드라인으로 잡고 공항 이전 논의를 끝내겠다고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년이면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대구 경북 신공항 등과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데다 3조 원 가까이 들여 만든 철도를 적기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도 흐지부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 시민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결심할 건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완공 지연 소식에 두 자치단체들은 일단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광주시는 고속철 개통 시기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로 설정한 데드라인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전남도 역시 지난 협약 때 내걸었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라는 단서가 중요하다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공항 이전 시기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과는 별개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등 세 주체가 실질적인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항 이전 결론 시점을 올해 말까지라고 배수진을 쳤던 강기정 광주시장으로서는 고속철 완공과 개통이 늦어지는 만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겼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요구대로 공항 이전 결정의 데드라인을 내년 6월로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협상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2년 늦어졌다고 해서 공항 이전 결정도 그만큼 늦출 수 없는 데다 만약 광주시가 내년 6월까지 결론을 내자고 할 경우 광주시에 더 시간을 갖고 차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철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군공항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이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전라도나 무안 군수 입장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공사 지연으로 시간을 벌었다곤 하지만 대구와 부산, 새만금에 지어질 신공항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마냥 느긋할 수만은 없는 게 광주와 전남의 입장입니다. 한편 김산 무안 군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호남 고속철 공사 지연에 상관없이 광주 군공항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왔던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양 할머니에게 입금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대표적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제3자 변제에도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할머니한테 줘야 되는 거를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씁쓸하게 그냥 아빠가 싶어. 그랬던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양 할머니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다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기 말씀이 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상대 그쪽에서 연락 와서 제가 움직였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인지가 어렵고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양 할머니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는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할머니의 의지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행했습니다. 양 할머니의 배상금 수령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3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이 반동 반역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발간 책자에 대해 광주시가 즉각 폐기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5.18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5.18을 왜곡해 현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한 전기차가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지 3년 1개월 만인데요. GGM은 물론이고 광주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스퍼 전기차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위탁 생산을 시작한 지 3년 1개월, 전기차를 만든 지는 석 달여 만입니다. 해외에서는 인스터로 불리게 될 캐스퍼 전기차의 첫 행선지는 독일과 네덜란드입니다. 10월 중에 유럽에 2,600여 대를 수출하는 걸 시작으로 연말까지 쉬운 4개 나라에 11,000여 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에서도 다른 전기차와 차별화를 통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내수 이상의 찬사와 호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시장을 넘어 수출 시장으로 판로가 확대되면서 GGM의 자동차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예상 목표는 5만 3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8천 대가량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생산 능력을 다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2교대로 공장을 가동할 경우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능력치의 절반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차종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될 것이며 그를 위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출이 늘어 생산량이 극대화되면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습니다. GGM 출범 당시 노사민정은 누적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상생협의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에 효력을 두고 노사가 아전 인수식의 해석으로 갈등을 반복해왔는데 조기에 35만 대를 달성한다면 다툴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GGM의 누적 생산량은 14만여 대, 연말까지는 16만 대가 예상됩니다. 35만 대까지는 19만 대가 남는데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한다면 2년 안에도 달성이 가능한 반면 지금처럼이라면 4년이 걸립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인구 27만 붕괴의 위기감을 느낀 여수시가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에 이어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주민등록 인구와 생활인구 개념 모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8년 3년 통합 당시 34만 명이던 여수시의 인구는 최근 27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순천 광양을 제외한 도내 20개 시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위기감은 공통된 고민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7월 부시장 직속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 감소 대응 전담팀까지 만들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형태지만 사실상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상설기구의 성격이 큽니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와 생활인구라는 두 가지 인구 개념에 동시 대응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대책은 부서 명칭에도 명시한 것처럼 청년 인구, 또 한편으론 외국인 인구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거와 경제, 교육, 생활 안정화 등 4개 분야에 35개 사업도 선정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민감하게 대두된 산단 사택단지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어려워 전부 다 인근 도시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산단 사택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여수시는 또 근본적인 인구 문제 해결과 인식 전환을 위한 생활인구 대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여수시의 생활인구는 40만 명,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도 각각 35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도내 대표 관광지인 구례군의 경우는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18배라는 통계에 여수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인구가 정부의 지자체 지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이미 이 같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300만, 1,500만 관광객이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고 그런 도시는 이미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공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방시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생활인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민선 8기 여수시의 인구 정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를 연고로 한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며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그제 김천에서 열린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박정아와 자비치, 장휘와 이한비 등 주전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활약으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창단 4년째인 페퍼저축은행이 개막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년 연속 꼴찌 탈출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한편 올 시즌 지휘봉을 잡은 장소연 감독은 감독 부임 첫 해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나주호의 100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나주시가 실시한 주민 수용성 평가에서 다도면 마을 26곳 가운데 16곳이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제3자 공모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했고 개통 포화 해소 대책 유예 기간에 맞춰 지난 8월 30일 산자부에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은 100메가와트급으로 나주호 면적 803헥타르 10% 이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명태균 씨는 최근 전국의 모든 이슈의 중심이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절반가량인 13명은 경남 지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경남 정치인들에게 명 씨와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MBC 경남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 있는 정치인들을 물었고 강혜경 씨는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25분이 맞습니까? 저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 씨가 공개한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27명의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13명이 경남 지역 인사였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조규일 진주시장과 같은 현직 단체장은 물론 윤한홍, 박대출, 김두관, 강기윤 등 전 현직 국회의원들도 포함됐습니다. MBC 경남은 명단에 포함된 경남 정치인 13명에게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포함 이유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거나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요청 당일 답변을 보내온 정치인은 모두 5명.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18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 명태균이 있던 회사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뿐 도지사 선거 과정에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장 선거 기간 명 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어떠한 여론조사 기관에도 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2016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 씨와 관련 있는 업체에 한 차례 여론조사를 맡겼을 뿐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윤 전 의원은 2016년 선거 기간 중 단순히 지역 민심 확인 차원에서 지역 사무국장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최근에서야 보고받았다며
정치인으로 하는 통상적인 차원의 여론조사였고 명 씨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영국 전 의원은 10년 전쯤 도의원 할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맡긴 적은 있지만 지역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에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을 두고 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가 공개한 명태균 리스트를 둘러싸고 당사자들의 해명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 씨 또는 명 씨가 추가 공개와 폭로를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공과 과가 동시에 있는 육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최근 포항에 이상득 전 의원의 공적비가 세워져 논란입니다. 비리 정치인에게 공적비가 타당한지도 의문인데 이 공적비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시 흥해읍 덕성리 덕실마을. 최근 이곳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치적을 담은 공적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포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빼곡히 적혀 있고 비석 뒷면 추진위원 명단은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 전 의원에게 공덕비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을 기리는 것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 포항 지역에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적비가 세워진 장소도 문제입니다. 기존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임대에 쓰던 국유지인 하천 부지에다 공적비 등을 새로 설치하면서 별도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잘 모르고 해도 되는가 싶어가 이래 했는데 나하고 뭐 이게 좀 이런 말썽 이사가 조치를 밟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분이 저희들한테 따로 허가 처리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대고를 나갑니다. 원상을 회복되고 변상금도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공덕비 건립추진위원회 측은 이 전 의원 재임 당시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등 100여 명이 사적으로 마음을 모은 것일 뿐이라며 적정성 논란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이들이 바로 경찰이죠. 그런데 경찰 작전에서 사람보다 후각 능력이 최대 10만 배나 뛰어난 탐지견들이 맹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14살 조은누리 양이 산속에서 실종됐던 사건. 일주일 넘는 수색에도 조은누리 양을 찾지 못해 비관적 전망이 나오던 당시 신락 같은 희망을 기적으로 만든 건 예민한 후각으로 실종 열흘 만에 조은누리 양을 찾아낸 군 탐지견 달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탐지견들은 각종 수색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전 경찰특공대 소속으로 지난해 대전의 한 야산에서 2명의 실종자를 발견한 44살 마리노이즈 맥씨 역시 오늘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견은 경찰견입니다. 사람은 물고 날뛰지 않습니다. 맥씨, 사자. 맥씨는 쏜살같이 달리며 수상한 냄새를 쫓다 배수관에 쓰러진 실종자를 발견하고 짖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실전에 투입된 44살 shepherd 아더도 바닥과 의자, 건물 벽면까지 킁킁대다 분전반 앞에 앉는데 그 안에서는 폭발물이 나옵니다. 걔네 후각 능력이 약 1만 배에서 10만 배까지 뛰어납니다. 이러한 후각 능력과 뛰어난 체력, 청각 등을 기반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현재 대전 경찰특공대에 소속된 탐지견은 8마리. 지난해 대전 유성구의 한 야산에서 살인미수 피의자를 찾아내 사건을 해결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폭발물, 실종자 수색에 27번 투입됐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작은 미세한 증거물이나 그런 차이까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견이 계속 도입되어서 활용해준다면 앞으로 경찰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범죄 현장에서 활용되는 탐지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행법상 특수 장비로만 분류되는 만큼 법을 개정해 이들 탐지견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성평등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광주 여성영화제가 다음 달 6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 극장에서 열립니다. 카운트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총 9개 나라 영화 50편이 상영되고 영화제 첫날인 6일 광주 극장에서 개막식이 개최됩니다. 개막작은 가부장적인 사고의 폐해를 짚어낸 양주연 감독의 영화 양양이며 폐막작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다룬 민하영 감독의 영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가 상영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한 수리 수문 설계 시스템을 민간과 학계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사는 민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홍수량을 산정하거나 저수지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의 수리 수문 설계 시스템 기술과 관련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해당 기술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해 농업 분야 수리 수문에 대한 기술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더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이 큰 일교차 때문에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실까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지만 오전 10시 무렵까지는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더 쾌청한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9도 안팎으로 한 자릿수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6도까지 낮아져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1도로 일교차 15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2,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